네, 날선 토크 오후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50년 지기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조혜진 의원과 맞붙었는데 표 차이가 꽤 났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숙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알려진 대로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 서울시장 후보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내에서도 이게 무슨 쇄신이냐 이런 목소리 나오는데 역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김성회 싱크아이 소장 그리고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입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설계는 어떤 뉴스를 썰어봅니까? 네,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복당을 거절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그 복당 문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썰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경기지사 출마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출연하고요. 또 사회 사건으로 계곡 살인 사건 전북은 피의자가 행방에 묘연한데 취재 중인 기자와 함께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놓아줘.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네,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오늘 패널은 김성회 싱크아이 소장 그리고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제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토크 부탁을 드리고요. 첫 주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윤의 친구 여당 원내대표로 했습니다. 윤의 친구는 권성동 의원이죠.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 조혜진 의원과 붙었는데 의총에서 102표 중 81표, 81표, 8대2로 이겼습니다. 일단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1년차의 원내대표는 막중한 책무를 받고 있습니다. 그 책무에 걸맞는 그런 책임감으로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순항할 수 있도록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더 정력을 쏟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 어려운 정치 환경을 잘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이제 당청 관계를 수직적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당이 국정 운영을 주도하겠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일단 예상은 다 됐었던 부분이고 네. 여소야대 전국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는데 가장 큰 숙제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역시나 협치죠.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 말 들어줄 것들을 들어주고 특히나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대선 때 많이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후보 공통공약 추진위원회거든요. 예. 사실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공약상으로도 보면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민주당도 지금 통과시키고 싶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자, 만들자라고 해서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한 법안 10개라도 통과를 시키고 시작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라 할 사람이 없고 특히나 지금 뭐 이미 민주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딱 받아서 시작을 하면 시작에 본인의 성과로 분명하게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인사청문 문제가 예. 줄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정부 조직 개편 문제도 어쨌든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정 기간 내에는 이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가을에 정기국회라든지 예산안 같은 경우도 사실은 행정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안 아니겠습니까? 예. 이 예산안 협의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첩첩이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이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정말로 막중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할까요? 잘하시겠죠. 가까이서 많이 지켜봤잖아요. 지켜보진 않고 그냥 보긴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켜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분이 선이 굵으세요. 그래서 이게 소소한 걸 가지고 뭐랄까
깊은 쟁점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예. 큰 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굉장히 이 타협의 가능성이나 이 폭은 넓다 이렇게 보여져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술술 협치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예. 보여지는데 실제는 어차피 상대가 있고 이게 대화하기 나름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이 밖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부에서 보면 좀 나름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협상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이런 경우인데 권성동은 그런 점에서는 약간 주고받는 게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아주 좋은 파트너입니다. 이분도 무조건 안 돼, 무조건 돼 이런 스타일 아니시거든요. 예, 충분히 뭐 싸우긴 하겠지만 예, 주고받을 것을 주고받으면서 한 발씩 나가는 게 정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뭐 인사청문회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첫 번째 관문이 될 거고 법적으로는 정부조직법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래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에 하나가 여성가족부 폐지였는데 이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꿨죠. 그래서 출범 이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추경호 의원의 얘기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약도 있었고 당선인께서 인수위 출범하면서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정부 조직 개편으로 담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여러 견해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침을 정했다고 해서 이걸로 그냥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들어가면서 의사결정을 하겠다. 예, 이 여성가족부 폐지는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지금 110석 국민의힘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통과를 못 시키는 법안이잖아요. 협치로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근데 저는 인수위는 좀 그러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표현에 제정신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제정신이다. 예, 선대위는 뭐 했냐 이제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가부를 폐지하자고 했으면 대안이 분명히 있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대안이 없었던 겁니까? 글쎄요. 근데 일단 어쨌든 아까 추경호 의원 말씀에서도 있듯이 여전히 이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공약이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는 중장기 목표인데 다만 현재 의석 구조로 본다면 이게 쉽지가 않고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여가부를 반드시 존치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법대로 행정조직을 출발시킬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생각인 것 같고요. 출발시키고 난 이후에 여가부 내에서 개선점 혹은 폐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민주당과 협상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거 민주당에다 아무런 책임을 물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인수위에서 여가부는 폐지하고 뭐 위원회를 만들겠다, 뭘 하겠다, 미래가족부를 만들겠다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아유 그런 거 못 봤습니다 했으면 민주당 책임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 개선점 말씀하시는데 이미 선대위에서는 개선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니까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갑자기 또 개선인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앞에 종이가 와야 된다 안 된다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과거 정부를 보면 대부분의 대통령이 출범할 때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정부 조직 개편이 없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가령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정부 개편,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근 한 2달이 지나서야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돼서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장관 임명도 안 되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 2달이 지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법 개정을 위해서 또 지난한 어떤 줄다리기를 하느니 일단 출범하고 그리고 나서 물밑에서 협상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선거 때 여성가족부 폐지는 핵폭탄급이었는데 대책이 없는 핵폭탄이었다라는 게 들통나는 것 돼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핵폭탄도 이제 사실은 정밀하게 핵폭탄일수록 정밀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어떤 뜻의 반영으로 전 정밀하게 다뤄서 던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차이가 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수위에서 제쳐둔 뒤로 넘겨둔 문제니까 저희도 뒤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정밀 검토로 바꿔주시죠. 정밀 검토를 받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부분도 있고 앞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나 박홍근
원내대표가 합리적이어서 대화가 잘 될 것 같다는데 저도 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되기 전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많이 종종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녁에 이렇게 여의도에서 자주 출몰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밖에서 세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안에선 꼭 그렇지 않고 그 협상이 잘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지금 사실은 김태흠 의원이 충남으로 내려가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엔 무조건 권성동 의원이 해야 되라는 소위 말하는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분인 윤핵관들의 의지 또 당선자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당정 간의 협의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증이 된 거고 그렇게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협상하러 나오면 내가 말하는 대로 돼. 이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박홍근 원내대표로서는 충분히 협상을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니까요. 옛날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얘기하고 나가면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돼. 예. 틀고 이러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었는데 이번에 두 분 간의 협상이 딱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쓴소리, 당선인에게도 쓴소리 다 해왔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걸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뭐 수직적인 당 청구죠.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당이 청와대에 끌려다녀서 생긴 거다. 본인이 쭉 의원 생활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곁에서 옛날에 저 캠프에 같이 있었잖아요. 어땠습니까? 옆에서 사실은 저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제 의정 활동을 같이 예. 했었고요. 권성동 선배도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이제 몇 달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권 선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덕장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품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덕장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협상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어떤 원칙이라든지 방향 이런 부분이 틀리지 않으면 각각의 그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에게 그 기준과 판단 또 결정을 맡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권성동 또 윤석열 당선인 두 분 사이에 워낙 의사소통이 잘 돼요 보면. 그래. 그래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로 어떤 권한과 힘을 가지고 당선인에게 쓴소리하는 것은 물론이거냐 원내대책을 주도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전 있습니다. 사실 이 수직관계란 말을 약간 좀 걸리긴 해요. 오늘 이제 당선되신 첫날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긴 하는데 예. 이분이 그러니까 김태흠 의원이 1년 동안 준비했던 거 접고 나가는 과정에서 당선자 면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이번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들어준 사람 당선자 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본인을 당선시켜준 사람을 수직관계에서 끊어내겠다라고 하면 사실 좀 납득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당선인은 예. 이렇게 말하기가 편해요. 그냥 할 말 편하게 하면 돼요. 보면 뭐 그렇게 머릿속에 그래요? 예. 김경진 전 의원님도 특보 단장이었잖아요. 할 얘기 편안하게 다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권성동 의원이 덕장이다라는 건 과거에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지금 과거에- 신임 원내대표가 돼서 여당이 이제 원내대표가 돼서 과거에는 잘 몰랐죠. 과거에는 덕장인지를 잘 지켜보셔서 나온 결론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달 한 4, 5개월 옆에서 아,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덕장이더라라는 게 제 평가라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권력을 잡게 돼서 이제 어쨌든 농담이고요. 출범 첫날인데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시죠. 그래야죠. 아니, 저는 중립적이고 두 분이 좀 김성현 소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더라고요. 우리 김성현 소장님이 괜히 그냥 12조의 말씀을 네. 아니, 원래 비판이 날카로운 분이신데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약간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을 국회이지 않습니까?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보는 순서입니다. 강정 아나운서의 썰핑입니다. 네, 썰픽입니다. 바로 3위부터 만나보시죠. 대신 꿈 이뤄줄 사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유영하 변호사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하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함께 해준 사람이라며 대구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건데요. 자,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보시죠. 국방부는 이사 중
자, 오늘부터 본격 이사에 들어간 국방부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청사 문틀과 바닥엔 파란 덮개가 붙어 있고요. 대량의 바구니와 조기 상자가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체력 단련에 또 썼던 걸까요? 운동 기구들도 이사 트럭에 실렸고 보안 문서들은 자료에 담겨서 야외 파쇄 차량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방부는 합참과 옛 방위사업청 건물 등으로 나눠서 이전하게 되는데요. 장차관실 등 핵심 지휘부서는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 이전을 시작해서 다음 달 14일까지 이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리 보시죠. 그걸 왜 당선인에게 묻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대학 입학 취소 관련해서 오늘 아침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는 고통을 느낀다.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 조 전 장관은 윤 당선인이 본인의 가족 수사로 정치적 성공을 거둔 거라고 맹비난했는데요. 당선인 측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왜 당선인께 물으시는지 좀 의아한데요. 납득이 되십니까? 그 조국 장관의 자녀의 일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대답하실 지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선인 측은 새 정부는 현 정부처럼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릴 모습은 안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강정 아나운서가 3개의 뉴스를 소개했는데요. 하나씩 골라서 조금 더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소장님부터 하면 어떤 걸로 하시겠습니까? 전 대신 꿈 이뤄줄 사람으로 골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예, 못다 이룬 꿈이라고 말씀을 박 전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예. 예, 못다 이룬 꿈이 있었으면 그런 꿈을 국민들이 알았으면 탄핵이 됐겠습니까? 예, 저는 대한민국이란 배를 몰고 가는 선장 박근혜 선장이 배를 몰 당시에 대한민국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갈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간에 뭐 최순실 등 등장하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국민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선장을 바꾼 거거든요. 꿈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꿈을 국민들이 알았다라면 전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탄핵 꿈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정치 재개를 하시는 것, 이분이 사면이 됐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죄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사시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에는 좀 벗어나는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달서로 가게 된 데는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특히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이 재판을 받을 때 유영하 변호사한테 인간적인 감사의 마음을 정말 깊이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영하 변호사가 본인 수술을 하고도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을 때 법정에 와서 변론까지 해줬다. 그래서 5년 내내 나를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준 사람은 유영하밖에 없었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탄핵이 되고 나니까 심지어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거나 모른 척 하더라. 근데 유영하는 한결같았다. 그런 유영하의 인품으로 봤을 때 내가 못 이룬 꿈을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말씀에서는 사실 저는 이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이 될 자격이나 조건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유권자들도 같은 심정을 느낄 것이고, 글쎄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구의 심장, 보수의 심장은 대구에까지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절규하고 그것으로 당대표까지 만든 당이 다시 이 박근혜 논란으로 돌아오는 게 과연 그 당에 도움이 될까? 전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이 냉정하게 보면 맞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자세나 태도 이런 부분들이 5년 동안 변함없이 성심성의를 다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영하 변호사도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면이 있지 않나. 이 정도의 선에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시면 되겠다. 네. 제가 이거 보고 지금 원고를 다시 보고 느낀 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함께 해준 사람. 계속 함께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이제 대구시장의 자격이냐? 요건 또 자격과 품질은. 근데 우리 저 김정희 선생 세한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심이 이제 다 변하는데 세한 연후에
그러니까 온 세상이 차갑고 추운 겨울이 와서 흰 눈이 다 쌓여서 예. 그때 비로소 민심을 지켜볼 수 있다. 저 사람의 마음이 푸른 단심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려웠을 때 친구가 가장 이게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예.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인간적,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믿고 보증할 만하다. 이런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격려와 후원의 메시지가 있지 전 않나 정말 싶어요. 죄송한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추운 겨울은 본인의 범죄 때문이었다는 점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유영하 변호사 얘기는 저도 막 방금 그렇게 해서 저희도 출연 섭외를 넣어놨는데 거절할 것 같네요. 예, 김경진 변호사님, 김경진 의원님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뭐 이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본인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우리 이제 김성희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딱 바로 그 대척점에 있는 예. 그걸 왜 당선인에게 묻나 저는 그걸 골라보고 싶은데요. 그 조국 교수가 이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서 이제 만족하냐라고 물었다고 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걸 윤석열 당선인한테 그걸 왜 묻습니까? 말 그대로 방금 김성애 소장께서 얘기한 대로 자기 스스로 범죄 행위 때문에 자기 스스로나 자기 부인이나 이게 주변 사람들이 다 재판을 받았고 예, 법정에서 가령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3년에 걸쳐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주장 다 했고 법정에 제출하고 싶은 증거 다 제출했고 본인들이 선임하고 싶은 변호인들 이렇게 수없이 변호인 선임해서 다 법정에서 얘기를 했었고 판사들이 그 주장하는 내용들 다 심리하고 나서 실형 선고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실형 선고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대법원까지 확정된 그 결과를 기초로 부산대학교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는 또 나름대로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게 입학 취소 결정을 했었고 이제 법원 판결에 따른 네. 자동 당연한 예. 당연한 귀결이라는 말씀이죠. 당연한 귀결을 한 건데 그걸 왜 윤석열 당선인한테 이제 만족하냐고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김성희 소장님이 반문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이제 그 말씀에서는 이 조국 장관이 유무죄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죄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근데 좀 과거로 돌아가 보면요, 이게 결국 이제 시작이 사모펀드거든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찾아와서 이건 큰 문제가 있다. 사모펀드는 이건 내가 많이 다뤄봐서 하는데 이건 아주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해서 조국 장관의 부인의 사모펀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뭐 가로등이 어쩌고저쩌고 뭐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했는데 뭐가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처럼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그 딸의 생활기록부를 들고 나오죠. 결국 이거 유출로 불법이었는데 경찰은 범인을 잡아내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검찰의 화살이 자녀 문제로 돌아가서 뭐 70곳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들이 벌어져서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니 애시당초 사모펀드를 하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 되니까 될 때까지 나오는 걸 털자는 방향으로 가서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물어보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모펀드 부분이 정경심 교수에서 빠졌나요? 제 기억으로는 뭐 코링크피라든지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유죄 판결이 있었던 항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법원에서는 정경심 교수 관련돼서 네. 그러니까 딸 조민 씨의 허위 인턴 의혹들이 유죄 판결이 났었고요.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이제 공직자들의 뭐죠 그 실명 그러니까 3가지 그것도 항목에서 있고 주가 조작도 있습니다. 예, 미공개 정보 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증권범죄라든지 사모펀드 관련된 내용이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그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통해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보도들은 지금 많이 나왔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 가기 전까지 서울대학교 교수로 복직해서 한 2, 3개월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 근데 그 2, 3개월 동안에 모든 언론과 모든 국민이 저분이 차기 법무부 장관이라고 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청와대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부산에 있는 그 웅동학원 관련 비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언론에서 독자적인 취재를 통해서 조국 일가의 범죄 비리 혐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보도들이 나왔고 그게 큰 틀에서 보면 세 뭉치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웅동학원 관련 비리들,
하나는 조국 자녀와 관련된 어떤 입학 뭐 이런 입시 이런 관련 비리들, 또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된 요 증권 관련 비리들, 요 세 가지 그룹의 보도가 한 두어 달 동안에 이게 쏟아져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는 동안에 그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됐었고, 심지어는 그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뭐 끝장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래서 10시간인가 기자회견도 국회에서 한 적이 있죠.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렇게 많은 혐의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검찰이 그걸 보고 지나친다? 그걸 수사를 안 한다? 저는 오히려 수사를 안 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직무유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저희가 뭐 조국 얘기를 다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네. 청문회 당일 밤 11시에 정경심 교수를 소환도 하지 않은 채 기소를 했던 검찰의 행위만 봐도 이것이 얼마나 정치적 사건이었는지는 뭐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그 얘기 하나만 더 반문을 드리면, 그게 공소시효가 그날 저녁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 재결에서 월 결론적으로는 7일인가 그렇게, 그랬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요. 근데 어쨌든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 이렇게 조국의 강이 있어서 예. 네. 오늘은 여기서 건너시죠. 강이 조그만해졌네요, 이제. 조금 늘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강을 건너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인데요. 86 송영길 대 97 박주민. 그리고 제목엔 칸이 부족해서 제가 뺐지만 그리고 정봉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 분들입니다. 모두 6명인데 86 이른바 86그룹의 뭐 가장 좌장으로 얘기됐죠. 송영길 전 대표와 97 90년대생의 90년대 학번의 70년대생 박주민 의원 등이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송영길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면 지방선거에 마중물이 필요하다면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 당대표를 했던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출마 의견을 밝혔고요. 이제 세대 교체를 강조한 박주민 의원은 73년생 5살 소리아빠 박주민이 더 젊고 더 새로운 서울시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정봉주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민주당이죠. 원래 열린민주당의 의원이었고요. 같이 계셨었죠. 예, 같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김진 의원도 출마를 했죠. 예, 김진애 의원도 출마를 하고요. 이 자리에서 종종 불렀었는데 평론으로 네. 불렀었는데 본인이 계속 서울시장 출마설을 저울질한다. 네. 간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 기회에 아주 당당한 정봉주보다 간봉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을 끝까지 보겠다. 예, 간철수만 있는 게 아니다. 간봉주도 있다. 간봉주. 예, 예. 저희 패널 어드밴티지로 제가 한 번 더 저희 고정을 하셨으니. 네. 예. 저희 또 뭐 어쩝니까? 또 뭐 그 정도 어드밴티지 드려야죠. 네. 뭐. 예. 간 보신다고 2주째 얘기하시다가 네. 간은 다 봤는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측을 해본다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일단 간봉주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네. 얘기 짧게 짧게. 하고 한때 이번 같이 서울시장 계셨으니까. 출마를 했다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제 성추행 의혹 벌어지면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는데 대법원 무죄 판결까지 받고 예. 깨끗해졌는데 이미 그러고 나니까 BBK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넘게 정치를 할 시간들을 놓친 그 안타까움이 지금 정봉주에게 배어 있는 게 아닌가. 예, 정봉주 이제 개인적으로 화이팅을 외치고요. 예, 선거는 그건 이제 다르게 돌아가겠죠. 결과와 상관없이 예,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안타까운 그럼이 묻어 있었다. 예, 화면이 나오니까 예, 예. 드린 말씀이고요. 아니, 저도 참고적으로 우리 봉주 형님 응원해드리고 싶은 게, 방송에서 토론을 많이 했지만 사적으로는 되게 친하거든요. 정봉주 화이팅. 두 분 말씀이 어차피 안 될 줄 알고 화이팅하는 저는 진심으로 화이팅입니다. 네. 패널이니까. 네. 이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박주민 의원, 뭐 그리고 이제 김진애 의원도 요즘 여론조사 돌리면 한 5%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 경선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래서 오세훈의 서울시가 뭘 잘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지.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 서울에서 이번 정부 잘했으면 좋겠어가 굉장히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오세훈을 더 붙이면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오세훈의 시정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뭐 86이 어쩌고 97이 어쩌고 막 이런 쪽으로 논쟁으로 벌어지면서 이런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좀 후보들끼리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오세훈의 서울시정을 논할 수가 없는 게,
박원순 전 시장께서 이제 지난번에 아주 특수한 상황이 생겼었고 오세훈 시장은 재보궐로 임명이 이제 선출이 돼서 딱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95%가 지금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본인이 뭐 하나 본인 뜻대로 할 수 없는 임기를 딱 1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서울시를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 시민들의 생각이 자, 오세훈에게 진짜 임기 4년을 한 번 더 줘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강하게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서울시 의원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면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열심히 잘한대요. 뭘 도와드릴까요? 이제 이런 자세를 낮춰서 또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의원들이 서울시에 마냥 반대를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잠실 5단지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나온 방향, 예를 들면 서울시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바꾸겠다는 정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민주당이 내놓을 것인지, 그리고 이거랑 또 상관없이 전세 임대차 보호 3법이라든지 종부세 등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의 민심을 달랠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볼 건지, 이런 데 대한 민주당의 대책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좀 논박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좀 전제를 잘 한대요. 이렇게 또 얘기해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지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의원들한테 잘한다고. 네. 일을 잘한다가 아니라 시의원들에게 잘 대한다 이런 얘기. 일을 잘한다는 일단 모르고.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입장을 내놓고 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갑론을박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좀 그 다른 문제로 넘어와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쨌든 강자가 버티고 있는데 강자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을 거면 그냥 쭉 가도 된다는 얘기가 논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결과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송영길 대 박주민 그리고 정봉주까지 패널 어드밴티지로 끝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엊그제 이제 최근 2, 3일 사이에 여론조사 나온 것을 보면 지난번 이제 박영선 후보가 그나마 지금 조금 여론조사에 보면 수치가 높은데 그래도 차이가 한 12% 차이가 난다는 것 같고요. 송영길을 후보로 했을 때는 한 13%, 그다음에 이제 박주민 같은 경우는 한 17% 뭐 수치가 뭐 이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도저히 안 되면 우리가 전략 공천을 하든지 외부에서 영입해 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워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의 변수가 굉장히 지금 큰 상황이 아닌가. 사실 여론조사 조금만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는 게 오세훈은 현직 서울시장이시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대 누구로 붙이면 당연히 시장 어드밴티지가 있는 것이고 이쪽도 후보가 정리되고 나서 1대1로 붙는 그림은 다르고 민주당이 지금 서울에서 지지율이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딱 무조건 송영길이 안 된다, 박영선이 안 된다라고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죠. 이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후보 등록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재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전 당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민주당을 다시 세대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실은 뭐 많은 후보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출마를 했는데 이렇게 벌써 당내에서도 책임질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아마 고민이 있기 때문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앞서 김경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략공천 가능성도 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역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다라고 하면 이 경선을 통해서 이제 그 후보를 결정하게 되겠죠. 네네. 그런데 이 신청한 후보들 중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의 20%, 그러니까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20%니까 3개 정도죠. 3개 정도를 그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비대위에 있습니다. 전략 공천을 서울시에서 할 수도 있을까요, 민주당이?
전 지금 구조에서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후보들이 있고 뭐 전직 당대표를 포함해서 있는 상태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뭐 좀 세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전 시원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서울시가 전략공천으로 간다 이렇게 전혀 볼 수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일단 먼저 당내 경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서울시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에 뭐가 문제이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공방이 필요하다는 지금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글쎄, 두고 봐야죠.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과거에 보면 조순 시장이라든지 또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때는 민주당인이 아니었잖아요. 예. 밖에서 전폭적으로 지금 일종의 초빙돼서 들어와서 소방수, 구원투수 형태로 지금 출마를 했었는데 오히려 대박이 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상황도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민주당 내 의사결정 구조를 좀 지켜봐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좀 출마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사실은 지난번에 대선 때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 또 나와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이 과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박용진 후보는 왜 서울시장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저도 물어본다고 하는 게 깜빡했습니다. 왜 안 나왔다니까? 근데 이제 모든 선거를 다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박용진, 박주민 의원 이 두 분이 어쨌건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 선거에서 차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또 8월에 바로 당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민이 많겠죠. 아, 박용진 의원은 당대표를 노리고 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아, 예.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가능성 정도를 보는데 모든 선거를 나가면 너 또 선거 나왔냐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요런 모양도 좋네요. 지금 안 나오고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네. 사실 70년대생의 재선인데 네. 왜 안 나와? 지금 다들 얘기하는 네. 것도 박용진 의원으로서는 의외의 소득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 나오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으로서 행정 경험을 쌓고 다음번 대권에 도전하면은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박용진 의원이 뭐 고민이 좀 있었겠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CN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네, 밖은 벚꽃이 만연한데요. 4시엔 뉴스 썰기입니다. 자, 첫 번째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속칭 비단 주머니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 당에 준비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후보에게 공유했고 3개도 아니고 한 20개쯤 준비되어 있고요. 다시 비단 주머니가 필요해. 네, 예전에 이준석 대표가 여기 나왔을 때 비단 주머니래요.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대선 기간 동안 승리 비책으로 소개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대선도 끝났는데 다시 비단 주머니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시간 빠르네요. 또 한 달만 있으면 이준석 대표 이제 여당, 집권 여당 대표로 격상이 되죠. 자, 이준석 대표 요즘에 하지만 여러 당내 논란에 좀 대응, 골몰하는 모습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비단 주머니가 필요할 것 같은 이슈가 하나 있어요. 자, 강용석 변호사 문제입니다. 어제 이미 당에서는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락되는 것 같은데 잔불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 때문에 희생양이 됐다. 계속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사람 때문에 지금 뭐 선거하고 무관하게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당대표의 범죄 행위를 지적한 거라서 저희가 어제 뉴스 설계에서 썰어드렸습니다. 자, 강 변호사는 자신이 이 대표를 거세게 공격했기 때문에 미운 털 박혀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입당 불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어제 냈다. 그리고 경선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이제 강 변호사 입장은 이건 거죠. 나는 복당이 아니라 입당이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제명이 됐을 당시에는 당 색깔이 파란색이었던 당이었고 자, 지금은 빨간색 당이다. 바꿔 얘기하면은 나를 제명시킨 당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복당이 아니라 입당이다. 자, 입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강 변호사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당 자체 고유의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할 일이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정당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개입할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인 거죠. 자, 이제 곧바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할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내 문제로 대응해야 되니까 좀 답답하고 뭐랄까요, 좀 지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강용석 변호사 문제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언급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대신 친이계, 그러니까 이제 친한 이준석 대표, 친이계인 하태경 의원이 대신 날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 강용석 변호사가 갈 곳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따로 있다. 혹시 강 앵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곳인지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죠.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허경영 정당이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실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하잖아요, 황색. 우리는 빨간색 정당이고 황색 정당은 아니죠. 오히려 뭐 허경영 정당에 가서 투톱으로 하게 되면서 뭐 정치를 뭐 하고 싶으면 하시되 자기한테 맞는 곳에 가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자, 허경영 정당, 국가혁명당인 거죠. 또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공화당.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강 변호사가 경기지사를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상태고 입당에도 이제 경선을 치러야 할 텐데 글쎄요. 무소속 출마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소속 출마 여부는요. 자,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게시판을 보면요. 당장 자, 대선 승리에 강용석 변호사가 큰 공을 세웠는데 자, 이준석은 국민의힘의 교주냐 이렇게 이제 강용석 변호사 입장을 옹호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자, 강용석 입당을 허락하고 이준석의 강을 건너자. 자, 반대로 강용석으로는 어차피 100점 100패다. 이준석 대표가 옳았다. 또 강 변호사를 옹호하면서 정작 이 대표는 모함하는 철없는 꼰대들이다. 이건 상당히 이대남 젊은 층 지지자가 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불허를 비판하는 입장들이 계속 게시판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에는 서울시당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복당 승인을 해버리면서 이런 논란들이 촉발했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시당에서 그냥 떠넘긴 거죠. 정치적 판단을. 다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사해가지고 당에 정치적 부담을 준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은 복당 불허하면서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당내 잔불은 여전히 남은 상황인 거고. 근데 아까 비단 주머니 2개였습니다. 남은 하나가 뭘까요? 비단 강용석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 비단 주머니가 필요한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 대구 박심 문제인데요. 마침 대구 섬유로 유명하죠. 비단도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자, 대구 박심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아마 국민의힘에서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자,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탄핵의 강에서 아직도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자, 사면되자마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 정치 행위를 하는 것도 논란인데다가 이게 국민의힘 당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인 겁니다. 자, 어쨌든 대구가 국민의힘 텃밭으로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선보다 경선 결과가 더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대구의 경선 판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이른바 박심이 인위적으로 개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는. 하지만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또 유영하 변호사의 3파전이다라는 게 지금 언론들의 일반적인 분석이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 홍준표 의원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전직 대통령 파리와 대통령 당선자 파리들이 나오는 선거다라고 저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제 이번 달 한 20일 전후에 당내 경선으로 이제 후보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유영하 변호사가 경선에서 탈락하게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반대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었죠. 박근혜 선거의 여왕의 어떤 당내 영향력이 급속도로 상실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 파리, 당선자 파리, 파리 피플. 네,
하시죠, 진해.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이 있고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작 당 내부의 잡음들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처음에 키워드를 한번 볼 텐데요. 자, 다시 비단 주머니가 필요해. 이 비단 주머니라는 거는 뭐 여러 번 들었지만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선거 캠페인을 상징하는 용어가 됐지 않습니까? 자, 이 비단 주머니 앞으로 집권 여당 대표가 될 이 대표에게도 어떤 당내 여러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특효가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 싱크에서 봤지만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가 3개뿐만 아니라 20개도 준비해놨다 했기 때문에 나머지 또 비단 주머니가 또 꺼낼 수 있다. 그건 대선용이었고요. 네, 대선이 끝났으니. 그렇죠. 교체했을 수도 있고요.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헤쳐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성대 뉴스절기였습니다. 예, 썰전 라이브 인터뷰 이번 주 계속해서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들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물결 대표고 다음 주쯤에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할 예정이죠.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날짜를 찾아보니까 3월 16일이더라고요. 바로 이 자리에 모셨었는데. 아, 네, 그렇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나가라는 분들은 있는데 뭐 고민 중이다. 결심은 못했다. 근데 제 경우로 볼 땐 고민 중일 땐 다 나가는 걸로 결심을 하더라고요. 노련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제 경기도에 나가시기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합당 서약을 어제 했고 합당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합당은 지금 15일께까지 마무리 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마무리 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예비 후보로 나서는 데는 전혀 문제는 네, 그렇습니다. 없죠? 예, 이제 합당이 되면 뭐 그 전에 등록을 해서 새물결이 되더라도 합당이 되면 자동적으로 당적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예. 이제 민주당 예비 후보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 경선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든 김은혜 후보든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들과 맞붙어야 됩니다. 일각에서 민주당 내에서 다른 예비 후보들이 안민석 의원,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이 무슨 서약식까지 하느냐 합당 꽃가마 태우는 거냐라고 날선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약식은 저희가 하자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하자고 제의를 받고 저희가 응했던 것이고요. 꽃가마라고 하면 뭐 예컨대 경선 없이 뭐 전략 공천하면 꽃가마지만 지금 뭐 제가 누차 밝혔다시피 경선 규칙 이런 거 뭐 당의 결정에 쿨하게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꽃가마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선 룰이 나는 새로 영입되는 사람인데 5대5 권리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가 큰 원칙인데 이건 좀 권리당원 50%는 과도한 것 아니냐라고 과거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바깥에서 온 사람이 권리당원 한 명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저도 투표권이 없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바깥에 온 사람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합당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뭐 그렇지만 통 크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은 자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이재명 우리 후보 어떻든 뭐 그런 것보다도 이재명 후보와 연대할 때도 그렇고 이번 합당 제의를 받고 저희가 응낙할 때도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큰 길을 당당하게 가겠다고 하는 자세로 통 크게 받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당내 내부의 견제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안민석 의원이 민주당의 경기도 예비 후보죠.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김동연 대표님이 국정농단 부역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구체적 정황을 물어봤는데 그건 나중에라고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까? 반박을 좀 하신다면요? 뭐 굳이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내의 경쟁자들은 다 원팀입니다. 지금 서로 금도를 지키면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이 끝나면 한 팀이 돼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 중요한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그런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 제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굳이 유력한 후보기 때문에 도를 넘은 공격들이 있는 거고 뭐 일일이 대응하지 이렇게 않겠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품 넓게 그분들 하는 얘기들 다 받아주고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만 좀 도가 지나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박근혜 정부에서 뭐 국정농단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했는데 제 손으로 사표를 쓰고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에 여러 가지에 반대하고 또 제 뜻과 안 맞아가지고 제가 사표 제출하고 여러 차례 쫄라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뭐 그거 하나면 뭐 다 커버되지 않을까요? 박근혜 저도 그 얘기는 좀 못 들었었는데 네, 박근혜 뭐,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이 뭐 그렇습니다. 총리 밑에서 전체 부처를 통화하는 국정 자리잖아요. 통화하는데 한 6개월 지나서부터 제가 사의를 표했고요. 한 사의 수행이 안 돼서 거의 한 10개월 이상을 계속 사의를 표했고. 뭐가 그렇게 안 맞았습니까? 여러 가지 그 국정 운영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국정농단 이런 게 나올 때도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장관급 공무원이 소식껏 일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사의를 표했고 안 받아들여서 나중에는 제가 칭병까지 했어요. 예, 칭병. 네, 아파서 못하겠다. 예. 그러고서는 그 사의가 수용돼서 제가 제 발로 걸어 나온 아마 최근 수십 년 동안에 장관급 공무원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경우는 거의 제가 유일할 겁니다. 그러고 제가 나와서 경기도 양평의 농가에 방을 얻어서 치과를 6개월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제가 뭐 저항이라고 할까요? 반대를 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섭섭하죠.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의를 표명했던 기사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기재부를 맞습니다. 취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들었었는데 정부가 안 맞아서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한다. 이 여러 가지 그 국정 운영의 방향과 그 일하는 방식이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식껏 제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되지 못했고 그래서 그날 제가 사의 표하고 나오는 날 속보로 뜰 정도로 뉴스거리였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로 다음 날 경기도 양평에 농가에 가서 치과했을 정도였으니까 오히려 소신 있는 강단 있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제 소신껏 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못내 서운하죠. 그렇지만 뭐 전 당내 경쟁자 분들이 다 한 팀이기 때문에 뭐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뭐 대응할 필요 없이 그냥 큰 품으로 이렇게 안고 가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것부터 먼저 여쭤보면 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이건 맞지 않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셔서 부총리 시절에 장하선 정책실장과 큰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정도로 싸웠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장일 때도 안 맞아서 했고 윗사람들 자꾸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본질적인 건가요? 그게요. 아니면 소신파라고 봐야 됩니까? 소신파라고 봐주셔야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몸담고 있거나 이런 정부에 제가 해가 되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정부든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제가 공직자로서 제 소신껏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차관하면서 제가 사표를 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소신과 맞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분연하게 제가 제 의사를 밝혔고 그러면서 강단 있게 공무원 생활을 했다. 관료라고 해서 이렇게 시킨 대로 하는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신과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늘 사표를 던졌다. 뭐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부역한 일은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일부 민주당 예비 후보에서는 김동연 대표님의 정체성도 좀 봐야 된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MB 때도 계셨고 그다음에 국무조정실장을 박근혜 정부 때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 방침에서 충돌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비전 2030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당시 정부와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이르기까지의 뭐라고 할까 하나의 기본서 비슷한 바이블처럼 됐습니다. 그 비전 2030 보고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자기 재임 중에 가장 뛰어난 보고서하면서 극찬하셨던 그 보고서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게 부총리를 제했을 적에 제가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 저자가 이제 실천에 옮겨되지 않느냐 해서 했던 것이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관료로서 제 소신껏 일을 했습니다. 예. 그 비전 2030 보고서에서 25년대 대한민국 미래를 제가 복지국가를 제시를 했고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 성장을 주장했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민주당과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의 중요한 핵심 가치에 해당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 뭐 그런 뭐 이념 논쟁하고 그런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실 뭐 과거에 그때 말씀하신 2030 비전 보고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사실 생소했을 전혀 때죠.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동반 성장이라는 말도 없이 성장이나 분배하려고 싸울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전개될 양극화로 인해서 그때는 양극화가 심각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양극화로 인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도 못한다는 주장을 예. 처음 했던 보고서가 바로 그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의 합당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정강 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도 이루어질 텐데 제가 새로운 물결 당의 강령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 대전환 시기에 이념, 세대, 지역 갈등을 극복하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실질적 문제 해결 정당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물결 당의 강령. 네, 그렇습니다. 1조에 써 있던데요, 전문에.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문제 해결 정당인가요? 민주당은 이제까지 그 대한민국 정치 또는 역사에서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었죠. 예. 군정 종식하고 민주화를 이뤘고 IMF 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으로 봤을 때 문제 해결 정당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 다만 그 과정에 이제 조금 미세하게는 그와 같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조금 덜 민감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을 덜 보인 적은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번 정부에 있어서도 그런 점이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진보의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진보의 가치를 해친 적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서 을과 을과의 싸움을 만들었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점에서 그 다소간에 조금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문제를 보인 적은 있었지만 긴 역사의 흐름으로 봐서는 문제 해결 정당임에 틀림이 없고 물론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은 어땠냐로 본다면 미흡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를 들어 그렇죠.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 저 또는 새로운 물결과 민주당이 합당한 것이 그런 면에서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죠. 그 문제 같이 해결해 보자. 예를 들면은 정치 교체를 같이 해보자 이런 점에서 가치가 맞았기 때문에 예. 철학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들어가서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의도는 지금 다 그렇지만 새로운 물결이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김동연 대표의 물결이 정말 새로운 물결을 민주당 안에 일으킬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잔잔한 호수에 그냥 그 파문이 묻어갈 건지. 표현이 아주 좋으시네요. 하나 예를 들어 주신입니다. 국무관 오셨구나. 하나 예를 들어 보죠. 어제 그 합당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선언식 하기 전에 서약식 하기 전에 제가 정치 교체를 주장하면서 그 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예. 5명의 의원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라도 정치 교체를 이루자는 제가 이재명 후보와 그 함께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제가 적극 지지하고 동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지가 아니라 이제는 대표님이 우리 당에 들어와서 이 일에 주력이 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당내에도 우리 걸 내려놓고라도 개혁하자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과 힘을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긴 역사의 흐름으로서의 문제 해결 정당으로서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현안에 있어서도 분명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정당으로 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시끌벅적한 주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시려고 준비하는 경기도의 옆집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했거든요. 예비 후보로. 86그룹에 용퇴하는 어긋나는 처사다라는 당내 일부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86 세력의 용태라는 말이 그 이해는 되는데 저는 어떤 특정 세력이 뭐 한꺼번에 물러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흑백 논리인 것 같아요. 분명히 그 86 세대가 처음에는 젊었을 때부터 좋은 뜻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려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꽤 많은 분들은 기득권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기득권을 향유하고 새로운 기득권을 만드는 그런 행태를 보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았던 면에 있어서의 기득권을 깨고 내려놓고 하는 시도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그런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했던 분들의 어떤 용태나 또 이미 몇몇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 기회를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전부 싹 매도해서 그 세력은 또는 그 세대는 다 한꺼번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도 그것도 극단적인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대선을 이끌었었고 어쨌든 뭐 젖잘싸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바로 몇 달도 안 돼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에 대한 일각의 의견이 있습니다. 꼭 86 그룹 전체로 보지 않아도 특히 송영길 대표는 책임 있지 않느냐는 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당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 송 대표께서 지난 대선에 송 대표가 정말 투혼을 발휘했죠. 열심히 하셨고 저하고도 뭐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열심히 하셨고 그렇지만 그 패배에 대한 또 책임이 없는 건 아니시죠. 그렇지만 뭐 송 대표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시장에 있어서는 민주당 내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고 할 만한 분들 다 함께 나오셔가지고 공정하고 당당한 그 경선 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건 기득권을 바꾸려면 약간 파괴적인 모습도 필요하고 혁신하는 아픔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경선에 나가시게 되면 권리당은 50%의 지지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김동연 대표님이 사실은 대답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들은 거는 딱 분명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일단 뭐 책임은 있지만 서울시장 후보에 다 나와서 경선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특정인에 대한 뭐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수도권 선거가 이 전체 판을 좌우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새 정부와의 관계도 설정이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 적어도 이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는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분들 나오셔가지고 공정하고 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범정치 교체 세력이 기득권 유지 세력과 맞설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재명 상임고문 얘기를 오늘도 인터뷰 중에 지금 한 10여 분 정도 지났는데 2번 얘기하셨거든요. 그랬나요? 명심에 기대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명심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연 대표에게? 저에게는 뭐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도 여러 차례 통화는 했지만 통화한 내용은 저와 이 후보와 함께 공동선언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선거에서 이기면 이런 걸 하자는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계까지 짜놨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에서 이렇게 애석하게 이제 지는 결과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것들을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고 하는 것이었지 특정한 지방 선거의 뭐 어떤 지역이나 뭐 특정 후보나 뭐 저에 대한 뭐 이 출마 얘기 그런 얘기 일체 없었습니다. 명심에 기대는 건 아니다. 아닙니다. 명심이 누구에 있는지는 관심 없다. 까지도 해석도 가능합니까? 뭐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적어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뭐 밀거나 이런 태도를 취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이제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정해지면 그때는 이제 당을 위해서 또 나름대로 기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불을 더 지르긴 했지만 이재명 상임고문의 6월 보궐선거 출마설이 있습니다.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뭐 기초자치단체장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나오게 되면 공석이 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오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오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그 아깝게 석패를 했고 나름대로의 그 좋은 정책 대안과 또 팬덤을 형성을 했고 아직 뭐 한참 일할 그 나이대고 하니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언젠가는 더 이 좋은
또 큰 기여를 하셔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예. 하기를 전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시점이 이번 빨리 오는 보궐선거에 있고 하는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리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예. 좀 길게 봐서는 대한민국 정치나 또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보다 큰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경선을 민주당의 계속된 모습 중에 하나인데 경선 앞에서는 강성 지지층들의 눈치를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후보들이 표현이 거세지거나 네, 네. 강해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몇 가지 그런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좀 여쭤봤고요. 경쟁 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본선에 만약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경쟁을 해야 될 텐데 네, 네.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과 누가 더 편합니까? 편하다고 하면 좀 신뢰가 되니까 누가 더 어렵습니까? 두 분 다 뭐 제가 잘 아는 분들이고요. 예.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두 분 다 만만치 않은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이 나와도 제가 승부를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훌륭한 분이지만 뭐 내가 이긴다. 네, 이렇게 되겠군요. 네, 그런 각오로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나오셔도 환영합니다. 유승민 의원님은 예전에 유승민 의원님 원내대표하고 그럴 때도 이제 강요로 계셨으니까 종종 보셨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유승민 후보와 김동연 대표의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 두 분 다 경제통이시고 그런가요? 그냥 보시기엔 다 뭐 소심하고 네. 또 온화해 보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낫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배반한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유승민은 아니고 유승민 후보는 배반을 했다. 그런 유승민 후보가 들으면 엄청 화를 낼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각 정부에서 소신껏 했지만 예. 적어도 뭐 등을 지거나 척을 지거나 하진 않고 정책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신껏 했었죠. 뭐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우리 유승민 전 의원께서도 뭐 훌륭한 경제 통이시고 그렇지만 밥을 짓고 반찬을 짓고 밥을 먹는데 저는 땀 흘리면서 밥도 줘봤고 반찬도 만들었고 설거지도 직접 했습니다. 손 걷어붙이고 예.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밥이 되다 질다 반찬이 짜다 싱겁다 또는 설거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훈수두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어머니 또는 시누이다는 말씀이시죠. 뭐 의정활동하면서 경제 운영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과 비평과 또 질의는 하셨지만 저처럼 팔 걷어붙이고 손에 물 묻히고 예. 흙탕물에 발 걷어붙이 들어가고 이러진 않으셨죠.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유딩크라고 불러달라. 유딩크? 네. 본인이 잘할 수 있다. 물론 뭐 예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또 많이 하셨었고요. 그런 부분을 강조하셨었고요. 윤석열 인수위 한 달 됐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벌써 한 달이 됐나요? 예, 30일 됐더라고요. 뭐 하면서 한 달이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인수위 구성만 놓고 본 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한 달 동안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 들어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용산 이전만 들어옵니다. 그만큼 인수위가 지금 2달 동안에 거의 반이 지나간 것 같은데 저도 인수위 경험이 있고요. 예. 인수위에서는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정하고 선거 중에 수많이 내뱉었던 공약 정리하고 이래야 되는 기간인데 지난 인수위 동안에서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큰 방향으로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국정 과제는 무엇인지 이것은 안 보이고 용산 집무실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벌써 좀 유감이고요. 예.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과 국정 과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희망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다음 주쯤에 김동연 대표님과 유승민 후보와의 토론, 1대1 토론을 이 자리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뭐 일정 등이 조금 안 맞아서 그 다음 주나 이렇게 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었습니다. 네. 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시엔 뭐 하죠? 이제는 3시. 3시 하면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계속됩니다. 네,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하고 있는 JTBC 사회부 조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지금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 씨 두 사람이 지금 1차 조사를 마치고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5개월째인데 지금까지의 추적 상황 어떻게 되고 있어요? 뭐 보고독 텔레그램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인천지검 형사 2부는 현재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이은혜 씨와 공범 조현수 씨를 살인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은 원래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에 이은혜 씨와 조현수 씨가 도망을 친 것이고 도망가기 전 마지막 주소지가 인천이라서 인천 경찰이 이들을 현재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포영장은 발부된 상태고 공개 지명 수배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엔 CCTV도 많고 블랙박스가 워낙 많아서 보통 사람이 한 달 이상 숨어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카드를 쓰고 휴대폰을 쓰고 PC방에 가서 카카오톡을 쓴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금방 드러나는데요. 현재까지 5개월 넘게 경찰이 이은혜를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별한 사건이라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통은 좀 3개월이면 잡힌다고 하던데 지금 그 이상을 숨어 지내기 때문에 더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저희가 계곡 살인 사건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2019년도 6월 30일 여기서 이제 피해자 남편이었던 이은혜 씨의 남편이었던 윤모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당시 혼인 관계에 있었던 이은혜 씨와 남편 윤모 씨가 경기도 가평의 용소 계곡으로 일행과 함께 갑니다. 이 일행에는 이 씨와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조현수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인인 한 커플과 최모 씨, 현장에 이렇게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후 8시 24분 이 씨는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한 뒤 남편은 물에 빠졌고 결국 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살인 혐의에는 자기살인, 그러니까 뭐 흉기로 찌르거나 뭐 둔기로 때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을 방조하고 묵인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도 있습니다. 사실 부작위라는 걸 가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들은 남편 윤 씨의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한 동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은 현재 살인 혐의로 이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은혜 씨가 남편의 명의로 든 생명금 보험은 2017년에 가입을 했고 이 사건은 2019년에 일어나서 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은혜 씨와 남편 윤모 씨가 보통의 부부 관계와는 좀 다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다고 하는데 단독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신혼집에 윤 씨가 살지 않았다. 남편이 살지 않았던 흔적이 없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저희 취재진이 이은혜 씨의 집과 남편 윤 씨가 살던 집을 각각 찾아가 봤습니다. 보통의 혼인 관계라고 하기엔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주변 동료들이 이들의 혼인 관계를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이 남편과 같이 계곡에 가서 물놀이를 한다?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네. 또 경제적인 관계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따로 살았는데 남편 윤 씨의 집이라고 알려진 곳에서 이은혜 씨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윤 씨는 반지하 방에서 월세를 살았는데 남편 윤 씨는 대기업에서 식품 관련 연구원으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연봉은 6천만 원에 달했고요. 그런데 윤 씨가 살던 수원의 반지하방 보증금 300만 원에 불과했는데 이조차도 월세로 거의 대부분 깎인 상태입니다. 그럼 이 말은 월세조차 체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돈, 그러니까 체납된 월세를 뺀 보증금은 이은혜 씨가 가져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들을수록 정말 의심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은혜 씨 주변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이 더 있는데요. 8년 전 태국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죽은 전 남자친구의 사고가 있습니다. 이 얘기도 이 씨의 옛 친구들 직장 동료를 만나면서 점점 더 미스테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씨는 인천 일대 주점에서 일을 했는데 태국에 함께 간 이 씨의 당시 남자친구는 같은 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귀는 사이니만큼 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지인들이 크게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았고 그런데 태국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은혜 씨 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귀국 기념으로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고 파티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전 남자친구가 죽었는데 돌아와서 파티를 했다. 네, 그렇죠. 네. 친구들은 이후에 태국에서 이 씨의 전 남자친구가 숨졌다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씨 전 남자친구의 시신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현지에서 부검 중이었던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파티를 할 수 있었는 건지 친구들도 추후에 알게 돼서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또 남자친구의 교통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아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행방에 묘연한 피의자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여주시죠. 현재 국내에 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혹시 목격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제보, 신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소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